안녕하세요. 사연에 빠지다의 DJ 민영입니다. 오늘 사연자님은 인과응보라는 말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는 사건이 있었다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도 두 가지 사연 준비되어 있는데요. 끝까지 들어주실 거죠?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이혼녀입니다. 저는 벌써 이혼한 지 3년이 넘었네요. 지난 3년 동안 저는 한 번도 이혼한 걸 후회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제 결혼 생활은 끔찍했거든요. 하지만 이혼하고 나서도 한 번씩 자다가 벌떡 일어나 눈물이 날 정도로 억울한 일이 문득문득 떠올라요. 왜 그때 내가 가만히 당하고만 있었을까? 잘못한 것도 없는 내가 왜 먼저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했을까? 지난날에 제가 너무 답답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는 했습니다. 그 답답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해소해보고자 제 지난 결혼 생활에 대해 정리하는 마음으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저는 30에 결혼했어요. 사실 그때까지도 나이만 먹었지 저는 세상 물정이라고는 잘 몰랐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나이 30이 될 때까지 혼자 살아본 적도 없고 중요한 일을 스스로 결정해본 적도 없었어요. 항상 부모님께서 만들어주시는 대로 시키는 대로 따르면서 살아왔거든요. 여기까지 들으면 나이 30에 답답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저는 하나도 불편한 게 없었어요. 부모님께서 시키는 대로 따르며 살아온 제 인생에 저는 전혀 불만이 없어요. 오히려 부모님 말씀대로 결정하고 살아와서 크게 힘든 일이 없이 잘 살았다고 생각해요. 더군다나 저는 운이 좋은 편이라 태어날 때부터 제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돈 걱정 같은 건 한 번도 해본 적 없이 살았거든요. 할아버지께서 운영하시던 식품 사업을 아버지께서 물려받아 운영해왔어요. 다른 형제들도 있었지만 할아버지께서 차남인 아버지를 좋게 보시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버지에게 모든 사업을 일임했습니다. 다른 형제들의 반대와 방해도 있었지만 아버지는 보란듯 회사 운영을 잘 해나가셨어요. 저는 아버지의 조언에 따라 대학도 식품 유통 관련 학과에 진학하고 졸업하자마자 아버지 회사에서 일했습니다. 회사 내에 아버지의 다른 형제들과 사촌 형제들도 있어서 제가 회사에서 일하는 동안 저를 괴롭히려고도 하고 부딪히는 일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아버지께서 중간에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저를 괴롭힌 사촌들을 지방 물류센터로 보내거나 현장직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저를 지지해 주셨어요. 저는 결혼할 때까지 아버지의 철저한 보호를 받으며 인생의 큰 굴곡이라고는 없이 살다가 결혼했습니다. 결혼도 아버지께서 미리 뽑아주신 신랑감들과 선을 봐서 결혼한 거예요. 남편은 맞선 자리에서 처음 봤을 때부터 저와 비슷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남편도 건설사를 하는 시아버지의 회사에서 일하며 부모님과 가깝게 지내고 있었거든요. 시아버지께서 운영하시는 건설사에도 다른 형제들이 있어서 남편도 그 안에서 살아남기 위해 많이 노력하고 있었어요. 제 눈에는 남편의 그런 모습이 멋지게 보였습니다. 남편과는 지금까지 살아온 배경도 비슷하고 사고방식도 비슷해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서로 잘 통한다고 생각했어요. 특히나 남편은 장남이라서 그런지 저와는 달리 카리스마도 있고 단호한 면도 있었어요. 그런 면이 아버지와 비슷하게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가 저를 이끌어준 대로 결혼하면 남편이 저를 잘 이끌어줄 수 있을 거라고 여겼어요. 저와 남편은 선을 보고 며칠 후 교제를 시작해서 만난 지 반년 만에 결혼 날짜를 잡았습니다. 양가에서 소개한 자리에서 만난 자리다 보니 큰 문제 없이 결혼이 척척 진행됐어요. 나의 뜻 찾겠다. 강남에 바로 들어갈 신혼집도 있겠다. 뭘 망설이니? 좋은 사람 만났을 때 바로 결혼하면 되는 거지. 시어머니는 저에게 아무것도 준비할 거 없으니 하루빨리 식부터 올리라고 하셨어요. 그래, 서로 수준도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른 사람들이나 연애하면서 서로 알아보고 맞춰가는 거지. 우리처럼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 맞춰지는 거야. 우리 봐라. 우리도 너희처럼 부모님 소개로 만나 결혼했는데 지금까지 30년 넘게 한 번도 안 싸우고 잘만 살잖니. 그래. 이게 다 서로 조건이 맞고 배경이 비슷해서 그런 거야.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해도 한쪽이 너무 기울면 살기 힘들거든.
시부모님 말씀이 전부 다 맞는다고 생각한 건 아니었지만 이해 못하던 건 아니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항상 하시던 말씀이거든요. 세상에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없으면 가정을 지키지도 못하고 부부 사이도 안 좋아진다고요. 저는 시부모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둘러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물론 양가 부모님 말씀처럼 서로 조건이 맞고 살아온 배경이 비슷하다고 해서 무작정 한 건 아니었어요. 남편과 만나는 반년 동안 서로에 대한 마음도 생기고 신뢰도 분명히 쌓였다고 느꼈기에 결혼하기로 한 겁니다. 긍정적이고 다정한 남편과 살다 보면 제가 꿈꾸던 화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너무 안일했나 봅니다. 원래 신혼 초에는 다들 서로 맞춰가느라 많이 싸운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와 남편이 이 정도로 안 맞을 줄은 몰랐어요.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당신은 다른 건 몰라도 며느리든 사위든 격에 맞는 품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요. 신혼집을 강남에 준비해준 대신 그 안을 꾸미고 채우는 건 앞으로의 제 안목에 달린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남편이 시아버지를 이어 앞으로 큰일을 할 사람인데 제가 어떤 아내가 되어주느냐에 따라 남편의 앞날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남편이 집을 나가 독립해 사는 꼴도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셨어요. 원래 결혼 전까지 독립을 못하게 하려고 했는데 남편이 고집을 피우는 바람에 어쩔 수 없었답니다. 남편 고집이 보통이 아니라 시어머니 말도 안 듣는다고 답답해 하셨어요. 남편 길들이는 것도 아내의 역할이야. 내 아들이지만 결혼 초에 걔 고집 못 꺾으면 너 평생 피곤하다. 네, 어머님. 제가 진호 씨랑 잘 상의해서 어머님 마음에 드시게 잘 해보겠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들었을 때도 설마 신혼집 꾸미는 거 가지고 남자가 고집을 피우겠어 했는데 사실이더군요. 남편은 고집이 세도 너무 셌어요. 저는 남편이 총각 시절부터 살던 강남 아파트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했습니다. 40평대 아파트라 방 4개에 욕실 2개로 집이 넓었어요. 그런데도 결혼 전 남편 집에 가보니 남편 짐으로 집이 꽉 차 있더라고요. 남편이 워낙 집에 있는 걸 좋아한다는 건 진작 알고 있었어요. 항상 통화할 때마다 집이라고 했거든요. 친구를 만나도 집에서 쉬는 날도 집에서 뭐든 해결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이건 좀 심각했습니다. 방 하나는 침실, 하나는 옷방, 하나는 술 보관용 방, 하나는 게임룸으로 빈 방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도 결혼 전 유복하게 살았다면 살았으니 제 짐이 많아요. 저도 친정에 있을 때 제 방과 옷방, 방 2개를 사용했거든요. 아휴, 혼자 사는 사람이 어쩜 이렇게 잘 꾸며놓고 살았어? 너무 좋다. 근데 나도 이제 슬슬 짐 가져다 놔야 할 것 같은데 내 짐이 들어갈 데가 없을 것 같아. 옷방만 따로 인테리어 다시 할까? 나도 가져올 짐이 좀 많거든. 사실 저는 결혼하면 앞으로 아이도 생길 텐데 이제 게임룸이랑 술 보관용 방은 정리해야 하지 않냐고 하고 싶었어요. 아이가 생기면 다 무용지물이 될 테니까요. 하지만 남편도 본가를 나와 몇 년 동안 자유롭게 살았던 생활이 있으니 제가 마음대로 바꾸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남편이 알아서 저를 배려해주기를 바랬죠. 인테리어를 뭐하러 다시 해. 당신 들어오기 전에 옷방 정리 좀 해줄게. 걱정하지 마. 시어머니가 하도 걱정을 하시길래 남편이 고집을 피우는 거 아닌가 했는데 그래도 남편은 옷방 정도는 정리해줄 것처럼 이야기했어요. 저는 결혼식 전 신혼집으로 짐을 옮기기 위해 트럭에 짐을 실어왔습니다. 전날 남편에게도 미리 말했고요. 그런데 신혼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이 방 정리를 전혀 해놓지 않았더라고요. 거기다가 친정에서 보낸 이불이랑 옷방에 둘 가구들을 남편이 다 돌려보냈더라고요. 저한테 말도 안 하고요. 제가 분명 남편에게 말했어요. 인테리어는 남편이 할 필요 없다고 해서 안 했지만 그래도 제가 쓰고 싶은 이불이나 가구는 제가 알아서 구매하겠다고요. 방 정리한다더니 하나도 안 한 거야? 이러면 내 짐은 어디다가 놔? 여기 장롱에 한 칸 다 비웠잖아. 여기다 두면 되지. 남편이 장롱을 열더니 덜렁 한 칸을 보여주는데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웃음이 다 나왔습니다. 자기야, 밑에 트럭 못 봤어? 사람 하나가 들어오는데 덜렁 한 칸은 너무한 거 아니야? 자기야말로 무슨 짐이 이렇게 많아? 당신 아무리 여유가 있어도 그렇지 지금까지 부모님 돈으로 너무 사치 부리면서 산 거 아니야? 뭐? 내가 부모님 돈으로 사치를 부려?
다 내가 일해서 번 돈으로 산 거야. 저는 순간 너무 기가 막혀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본인은 40평이 넘는 집에 방 하나는 술 가득, 방 하나는 게임기로 가득 채워놓고 살면서 저더러 사치스럽다네요. 그건 그렇다 치고 엄마가 집으로 미리 이불이랑 가구 보냈다고 했는데 그건 또 왜 다시 돌려보냈어? 명색이 신혼집인데 갖출 건 갖춰야지. 뭐하러 이미 집에 있는 걸 또 사. 내가 쓰던 것들도 다 깨끗해서 얼마 안 된 것들이야. 괜히 쓸데없는데 돈 쓰지 말고 장인어른한테 이야기해서 회사에 투자금이나 좀 달라고 해. 이불이니 가구니 그런 거 내가 다 필요해서 산 건데 그거랑 회사 투자금이랑 무슨 상관이야. 물론 저희가 양가 부모님의 사업상의 비즈니스 같은 거 전혀 없이 사랑으로만 한 결혼은 아니었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결혼 전부터 투자금이니 뭐니 하는 소리를 들으니 거슬리더군요. 저는 남편의 행동이 괘씸했습니다. 남편이 이 정도로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인지는 몰랐어요. 아무리 자기가 살던 집이라고 해도 결혼해서 같이 이 집에서 살기로 했으면 최소한 내가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지. 자기 이렇게 배려심 없는 사람이었어? 저는 남편을 만나고 처음으로 인상을 구기고 화를 냈습니다. 정말 남편에게 실망해서요. 제가 그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는지 남편도 조금 당황한 것 같더군요. 알았어. 난 자기가 데이트할 때마다 검소해 보이길래 원래 옷이니 가방이니 이런 거에 관심 없는 줄 알았지. 이렇게 짐이 많을 줄 알았나? 나도 30이야. 지금까지 사회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이 정도 짐도 없겠어? 사실 그날 저는 남편에게 화를 내며 당장 방을 비워달라고 소리치긴 했지만 저도 남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건 아니에요. 저나 남편처럼 부모님이 다 알아서 해주는 가정에서 고생 모르고 자란 사람들은 사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릴 줄 모릅니다. 저도 이기적이고 저밖에 모른다는 소리 살면서 많이 들었어요. 나이가 30이니 저도 남편이 첫 남자친구는 아니에요. 대학 때부터 여러 번 연애도 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들과 헤어질 때마다 공통적으로 들은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좀 철이 없고 다른 사람의 상황을 잘 공감하지 못한대요. 매번 데이트할 때마다 백화점에서 만나자고 하고 멀지도 않은 데 가는데 택시 타자고 하고 그럴 때마다 나 진짜 힘들었어. 만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항상 데이트 비용 문제로 다툼이 생겼습니다. 자기가 돈 없다고 할 때마다 내가 다 냈는데 뭐가 힘들다는 거야. 그리고 솔직히 자기 평일이랑 주말에 아르바이트 2-3개씩 하면서 왜 그렇게 돈이 없어? 나 모르게 다른 데 쓰는 거 아니야? 저는 정말 몰랐어요. 돈 벌겠다고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왜 항상 돈이 없다고 하는지요. 혹시 저한테 쓰는 게 아까워서 그런가 싶어 저도 불만이 많았습니다. 너랑은 이런 게 힘들다는 거야. 내가 연애만 하겠다고 아르바이트 하겠냐?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다. 우리 그만 헤어져.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을까 싶은데 그때는 정말 몰랐어요. 저는 남자친구들하고 데이트할 때 백화점이 참 좋았거든요. 화장실도 깨끗하고 시원하니까요. 사실 버스니 지하철이니 타고 데이트하는 게 싫었어요. 예쁘게 보이려고 높은 구두를 신고 나왔는데 힘들게 종일 걸어다니고 맛집이라고 들어가면 항상 화장실도 더러운 게 정말 싫었거든요. 데이트 비용도 그래요. 저는 항상 아빠가 준 카드로 생활비를 썼으니 비싸고 싸고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었죠. 남자친구가 돈이 없으면 제가 내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남자친구는 그렇지 않았나 봐요. 제가 낼 테니 그냥 택시 타자고 할 때마다 남자친구는 자존심이 상했답니다. 남자친구가 학비며 용돈까지 다 스스로 벌고 있다는 건 정말 나중에서야 알았어요. 정말 좋아했던 남자친구와 헤어지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저도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백화점에서 데이트하지 않아도 괜찮았고 제 월급을 차곡차곡 모아 차를 샀거든요. 저는 택시를 타지 않아도 됐습니다. 제가 태워주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저도 저와 상황이 다른 남자는 만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과 결혼하면서 저도 알게 된 사실인데 남편과 만나 연애하면서 나는 이런 연애가 맞는 사람이구나 깨달았거든요. 속물이라고 해도 할 수 없지만 어디를 가든 뭘 먹든 데이트 비용 같은 거 걱정하지 않고 만나는 연애가 편하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결혼한 거예요. 안정적이고 편안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요. 그런데 제 생각은 틀렸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에 다녀올 때까지도 남편과 제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렇다고 살면서 문제가 될 정도로 서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여겨지지는 않았어요. 살다 보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남편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문제가 많았습니다. 집 인테리어나 방 정리하는 정도는 빙산의 일각이었습니다. 남편은 정말 자기중심적이었어요. 평일과 주말 한 주의 일정이 자기 마음대로였죠. 평일엔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면 저녁도 먹지 않은 채 게임방에 들어갔어요. 저에게 저녁을 차려서 게임방으로 가져다 달라고 하고는 밥도 게임방에서 혼자 먹고 새벽 1~2시가 될 때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주말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침에 눈 뜨면 게임방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처박혀 있다 저녁이면 친구들을 집에 불러 밤새 술을 마셨습니다. 처음엔 저도 남편을 이해해보려고 노력했어요. 일이 힘들어서 스트레스 풀려고 하는 건데 다 큰 성인이 게임 좀 한다고 아내가 매일 잔소리하면 남편이 결혼한 걸 후회할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됐거든요. 저는 남편과 사이좋게 지내고 싶었어요. 남편도 30년 넘게 살아온 방식이 있는데 결혼했다고 하루아침에 제 마음대로 바꾸려고 하면 자꾸만 싸워야 하니까요. 남편과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평화로운 방법으로 해결하고 싶었어요. 저희 부모님도 시부모님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평화롭고 안정적인 가정을 만들었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매일 같은 상황이 반복되다 보니 견디기 힘들더군요. 저도 평일엔 일하고 들어와서 피곤해 손 하나 까딱하고 싶지 않은데 남편 비유까지 맞추려니 쉽지 않더군요. 가끔은 제가 아내가 아니라 남편 집에 일을 해주러 온 가정부인가 싶을 때도 있었어요.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와서 씻고 있으면 저는 알아서 저녁상을 차려야 해요. 씻고 나온 남편이 게임방으로 들어가면 알아서 상을 가져다 주고 저는 혼자 저녁을 먹고 집안일을 해야 했습니다. 크게 빨래며 청소는 물론이고 소소한 집안일까지 모두 다 제 차지였어요. 남편은 잘 때까지 게임방에서 나올 생각을 안 했으니까요. 주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도 쉬는 날이면 남편과 나들이도 가고 데이트도 하고 싶은데 남편은 항상 집에서 지내기를 원했어요. 사람을 만나도 집으로 사람을 자꾸만 초대하니 주말까지 저는 음식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한 번은 하다 너무 화가 나서 남편한테 싫은 소리를 좀 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와 씻자마자 게임룸으로 들어가려고 하길래 게임룸 앞을 가로막고 섰습니다. 당신 정말 너무하는 거 아니야? 하루 이틀이야 게임도 하고 혼자 쉬는 거 뭐라고 안 하지만 어떻게 이렇게 없는 사람을 취급할 수가 있어? 내가 당신 아내지 가정부야? 나도 일하고 들어와서 밥하고 집안일하기 힘들어. 나도 결혼 전에는 손에 물 하나 안 묻히고 살았다고. 내가 이러려고 결혼한 줄 알아? 너무 속상하고 억울해서 눈물까지 왈칵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하는 말이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누가 당신 너로 집안일 하라고 했어? 난 당신이 매일 알아서 청소하고 빨래하길래 좋아서 하는 줄 알았지. 아니, 싫으면 사람 써. 그런 소리가 아니잖아. 우리 부부야. 부부면 같이 밥도 먹고 집안일도 같이 상의해서 해야지. 그건 당신이 생각하는 부부지. 왜 나한테 당신 생각을 강요해? 내가 분명히 결혼 전에 다 이야기했잖아. 난 결혼해도 각장 사생활 존중하면서 살고 싶다고. 순간 결혼 전 시어머니가 했던 말이 떠오르더군요. 초장에 남편을 잡지 않으면 저한테 고생할 거라고 했던 말이요. 그제야 남편에 대해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자기 고집대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주변에서 남들이 뭐라고 하든 본인이 하기 싫으면 절대 하지 않고 자기 생각이 무조건 맞는다고 우겼어요. 이게 각자 사생활을 존중하는 거야? 남처럼 사는 거지? 같이 한 집에서 한 이불 덮고 사는데 무슨 남이야. 이제 보니까 당신도 몰랐는데 성격 진짜 피곤하다. 나 잔소리 하는 여잔 딱 질색이야. 밥 차리고 집안일 하기 싫으면 그런 거 하지 마. 내일부터 아줌마 부릴 테니까. 저는 기가 차서 말문이 턱하고 막혔습니다. 저는 집안일이니 남편 밥 차리는 게 힘들어서 투정 부린 게 아니에요. 이건 제가 생각했던 신혼생활과 너무 달라서 힘들다고 말한 겁니다. 게임이나 친구들이 아닌 저와 함께 시간을 좀 보내달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어요. 저녁도 같이 먹고 싶고 주말에도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다고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괜히 자존심이 상했어요. 다음날 회사에 있는데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다짜고짜 저에게 집안일이 힘들었느냐고 물으시더군요.
일해서 곱게 자란 애들은 티가 난다니까. 일하고 집에 들어와서 집안일까지 하기가 그렇게 힘들었어? 힘들면 나한테 말을 하지. 남편한테 얼마나 잔소리를 했으면 애가 아침부터 전화해서 사람을 구해달라고 하니? 저는 순간 제가 뭔가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민망해졌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뭐라고 했든 결과적으로는 제가 집안일 하기 힘들어서 남편에게 투정을 부린 것처럼 됐으니까요.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부탁했대요. 사람을 좀 구해달라고요. 저는 연신 시어머니께 아니라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됐다. 우리 사이에 뭘 그런 걸 가지고 민망해하고 그래. 밖에 나가 하는 일도 힘들 텐데 집안일까지 하기 버겁지. 우리 집에 오는 아줌마가 일도 잘하고 반찬도 잘하는 아줌마 소개했으니까 일은 잘할 거야. 시어머니와 대화를 하다 보면 항상 기분이 묘했습니다. 항상 저를 예뻐해 주신 것처럼 대해 주셨지만 묘하게 불편했어요. 그날 오후부터 집에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여사님이 왔습니다. 시어머님 말씀대로 꼼꼼하시고 반찬도 맛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이었습니다. 그때까지는 몰랐는데 남편의 인성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저한테 한 거는 그나마 예의를 차린 거였어요. 집에 일하러 와주시는 여사님에게 하는 행동을 보니 문제가 있더군요. 남편은 여사님을 무슨 자기 종부리듯 했어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온 남편이 어김없이 여사님께 저녁은 게임룸으로 가져다 달라고 하더군요. 저는 남편이 그럴 때마다 속으로 한심했어요. 게임이 아무리 좋아도 그렇지 서른이 넘은 남자가 게임이나 하겠다고 방으로 밥을 가져다 달라는 게 어이가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잠시 뒤 아줌마가 방에 들어가자마자 남편이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 아줌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요? 남편 목소리가 얼마나 큰지 저도 놀라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사님께서 실수로 쟁반을 들고 들어가다가 넘어져서 남편이 제일 아끼는 콘솔 게임 위로 넘어졌더라고요. 저는 놀라서 바닥에 넘어진 여사님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뜨거운 국도 있었는데 행여나 되지는 않으셨나 걱정돼서요. 제가 연신 괜찮냐고 묻는데도 여사님은 괜찮다고 다치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그때였어요. 남편은 넘어진 여사님은 신경도 쓰지 않고 바닥에 있는 게임기들을 들어 이리저리 확인했습니다. 그러더니 한다는 소리가 가관이었어요. 아, 미치겠네. 기계 안으로 반찬 국물 다 들어가서 이거 망가진 거 아니야? 남편의 말에 당황한 여사님께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모습을 보니 저까지 다 화가 났습니다. 아무리 본인이 아끼는 물건이라도 그렇지 사람이 뜨거운 음식을 들고 있다 넘어졌는데 저런 소리를 하는 게 정상인가 싶었어요. 그러게 밥을 식탁에서 먹어야지 왜 매일 힘들게 갖다 달라고 해서 이 사다를 만들어. 아니에요, 사모님. 제가 부지하게 굴어서 실수한 건데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게임기는 변상하겠습니다. 저는 남편 하는 짓이 꼴 같지 않아서 잔뜩 인상을 구겼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망나니 짓을 했습니다. 아줌마, 이 게임기가 얼마짜린 줄이나 알아요? 아줌마 한 달 월급을 다 변상해도 못 사는 거야. 여보, 제발 그만 좀 해. 나까지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여사님 죄송해요. 오늘은 그만 돌아가셔서 좀 쉬시고 제가 연락드릴게요. 저는 참다 못해 성질이 나서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는 여사님을 돌려보냈어요. 저는 사실 처음부터 집안일을 도와주시는 여사님을 고용하는 게 내키지 않았어요. 친정에 있을 때도 집이 넓어서 살림이 많기는 했지만 어머님께서는 집안에 모르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불편하다고 하시며 한 번도 사람을 쓰신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인지 저도 저보다 연세도 많은 분이 저 대신 집안일을 해주시는 게 마음이 불편했어요. 더군다나 여사님께서 저나 남편에게 사모님, 사장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여사님께 그냥 이름 부르시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여사님 말씀이 시어머니께서 고용하실 때 호칭을 사모님, 사장님으로 하라고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매번 들을 때마다 불편했지만 시어머니께서 시키신 일이라고 하니 불편해도 참고 넘겼어요. 그런데 남편이 도가 지나치게 구는 일까지는 도저히 참아줄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남편이 본인 속옷은 꼭 손빨래를 해달라고 여사님께 요구했을 때도 어이가 없어서 제가 왜 그러냐고 한 소리 했었는데 그때 남편이 저에게 콧방귀를 끼며 이야기하더라고요. 당신은 사람 부려본 적 없어서 모르나 본데
내 돈 받고 일하는 사람한테는 내가 원하는 걸 명확하게 이야기해줘야 상대방도 편한 거야. 남편은 언제나 본인 말이 옳다고 했어요. 남의 말은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남편은 속도 좁고 뒤끝도 있었어요. 그날 반찬이 흘러들어간 게임기는 결국 망가져서 남편이 수리를 맡겼습니다. 새로 사야 할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여사님 때문에 멀쩡했던 게임기를 수리 맡겼다는 사실이 짜증이 났나 봐요. 그날부터 유치하게 여사님을 괴롭혔습니다. 밥을 차려주시면 반찬이 짜네, 국이 싱겁네 투덜거렸고 여사님이 청소하거나 정리해둔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면서 자꾸만 여사님에게 훈계를 했어요. 남편은 가만 보면 나이를 헛먹은 것 같아요. 겉으로 보기만 성인이지 속은 아직 18살 어린애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결국은 여사님께서 일을 그만뒀어요. 남편이 선을 넘었거든요. 하루는 시어머니께서 집에 놀러 왔어요. 잠시 우리 집 근처에 약속이 있어서 오셨다가 저를 주신다고 옷을 사오셨더라고요. 옷은 비싼 명품이었습니다. 저는 부담스러워서 무슨 날도 아닌데 왜 이렇게 비싼 선물을 주시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또 미묘하게 불편하더라고요. 네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영 옷을 잘 못 입더라. 물론 사돈댁이 워낙에 검소해서 옛날부터 소박하게 사셨다는 거야 잘 알지만 이제는 우리 집 며느리인데 네 남편을 봐서라도 잘하고 다녀야지. 저는 순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그냥 제가 생각나서 사셨다고 하면 되는데 꼭 집어 제가 평소에 옷을 잘 못 입었다고 하니 무안하더라고요. 그런 제 마음을 알 리 없는 시어머니는 자꾸만 저에게 옷을 입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마침 설거지를 하고 있던 여사님에게 남편이 하지 않았으면 좋을 말을 했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아. 당신이 워낙 소탈해서 없는 사람들하고도 잘 어울리고 있는 티 안 내는 건 아는데 이제 내 수준에 맞춰야지. 아, 당신 입던 옷, 보세 옷이랑 신발들 다 정리해서 아줌마한테 주는 거 어때? 아줌마 따님이 30 못 됐다고 했던가? 아마 이 사람이 입던 거 딸한테 갖다 주면 좋다고 입을 거예요. 이 사람 옷이 완전 싸구려는 또 아니거든요. 남편은 뭐가 그렇게 재밌는지 배까지 잡고 크크거리며 웃었습니다. 저까지도 불쾌했어요. 저는 미간을 구기며 남편에게 한 소리 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지금까지 잘 참고 있던 여사님께서 폭발하고 말았어요. 아휴, 내가 웬만하면 몇 푼이라도 벌어보겠다고 좀 참아보려고 했는데 더는 안 되겠네. 이런 싸가지 없는 자식아. 네가 뭔데 내 딸까지 무시하고 난리야. 내 딸도 샤넬 가방도 있고 루이비통 옷도 입거든? 여사님은 손에 끼고 있던 고무장갑을 벗어 남편의 면상에 집어던졌습니다. 남편의 얼굴에 비눗물이 잔뜩 튀었어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저까지 다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어머, 이 아줌마가 지금 뭐 하는 거야? 어디 감히 내 아들 얼굴에 고무장갑을 던져? 반면 시어머니는 난리가 나셨습니다. 어디 감히 내 아들 얼굴에 고무장갑을 던지냐고 노발대발했습니다. 당신 아들은 뭐가 특별해서 고무장갑을 좀 맞으면 안 돼요? 잘못하면 맞기도 하는 거지. 그러게 아들 새끼를 왜 저 따위로 키웠어? 여사님은 다시는 부르지 말라고 소리를 지르고는 집을 나가버리셨어요. 태어나 처음으로 맞아봤다는 남편은 놀라서 그 자리에 선 채로 어안이 벙벙해 보이더군요. 시어머니는 그런 남편에게 다가가 괜찮냐고 계속 물었어요. 이 옆에는 어디 사람이 없어서 저런 여자를 소개해준 거야. 아유 속상해. 우리 아들 괜찮아? 얘 새아가 너는 뭘 멀뚱하게 보고만 있어. 얼른 가서 수건 가지고 와. 시어머니는 무슨 큰일이라도 난 것처럼 노발대발했어요. 여사님 말 틀린 거 하나 없었습니다. 아들을 저렇게 오냐오냐 키웠으니 이런 일도 당한 거죠. 요즘 같은 시대에 삼시세끼 굶어서 남의 집 일하는 사람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자식에게 손 안 벌리고 당당하게 살려고 다들 열심히 살아요. 그런 사람한테 자식까지 들먹이며 개소리를 해대니 얼굴에 고무장갑을 맞죠. 남편은 맞아도 쌉니다. 이래서 내 돈 주고 부리는 사람한테는 잘해주면 안 되는 거라니까. 저렇게 자기 주제를 모르고 선을 넘어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했던 말과 똑같이 해댔어요. 도대체 선을 넘은 게 누군데 누구더러 선을 넘었다고 하는지 모르겠더군요. 이래서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나 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몰랐던 남편의 다른 모습을 보고 나니 저도 모르게 자꾸만 남편에게 정이 떨어지더군요.
그러던 중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아버지 회사에 일이 생겨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아빠가 아버지에게서 경영권을 뺏어오려고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웠어요. 아버지가 투자한 적 없는 회사에 아버지가 투자했다는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 투자한 비용이 아버지의 비자금이라는 말도 안 되는 증거가 나왔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아버지가 회사에서 쫓겨나게 생겼습니다. 이미 큰아버지가 손을 써둬서 회사 안에 아버지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라도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노력했지만 저도 할 수 있는 일은 없었어요. 제가 친정일로 바쁘다 보니 자연스레 남편에게 아버지 회사 일을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남편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당장 저까지도 회사에 나갈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자세한 회사 상황을 알 수가 없었어요. 더군다나 저희 쪽 변호사는 자꾸만 아버지가 경영권을 뺏기지 않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없다고만 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부탁을 좀 했습니다. 남편의 회사 쪽 변호사한테 일을 알아봐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 말이 좀 이상하더군요. 안 그래도 내가 좀 알아봤는데 장인어른은 왜 도대체 그런 무모한 짓을 하셨대? 아무리 욕심이 많아도 그렇지 회사 돈을 횡령하면 어쩌자는 거야? 당신 지금까지 내 말 뭘 들은 거야? 아버지가 그런 게 아니고 누명 쓴 거라고 했잖아. 남편은 제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믿었어요. 그거야 당신 생각이지. 회사가 장난도 아니고 증거가 이렇게 확실한데 아니라고 잡아댄다고 누가 믿겠어. 더군다나 당신의 변호사까지 소송해도 어려울 거라고 했다면서. 그 순간 저는 절망했습니다. 제가 남편과 결혼해서 가족이 된 건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였어요. 서로 다르고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도 힘들고 아플 때 한편이 되어줄 배우자라고 믿었기 때문에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사람을 잘못 봐도 한참을 잘못 봤습니다. 남편은 제 편이 되어 저를 도와줄 생각이 없었어요. 거기다가 그날 이후 남편의 태도는 더 저를 화나게 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무시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집안일을 해주러 오셨던 여사님께 하듯이 저를 대했어요. 당신 세탁소에서 내 옷 안 찾아놨어? 집에서 노는 사람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이래서 가족교육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라니까. 남의 돈 거저 먹으려고 하잖아. 저는 순간 제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이 저에게 하는 소리가 맞나 싶어서요. 당신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남의 돈을 거저 먹으려고 하다니. 도대체 누가 누구 돈을 먹는다는 거야? 누구 돈이기는 누구 돈이야. 내 돈이지. 당신 장인어른 때문에 회사에서 쫓겨난 지가 벌써 몇 달째야. 집에서 놀면서 내 돈이나 축내고 있으면 내 돈 거저 먹으려 하는 거 맞지? 세상에 이런 남편이 또 있을까요? 어떻게 남편이라는 인간이 억울하게 회사에서 쫓겨난 아내에게 집에서 논다고 자기 돈을 거저 먹으려고 한다는 소리를 할 수가 있을까요? 순간 화가 나는 것도 잠시 제 처지가 너무 초라해서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괜히 장인어른 문제 해결하겠다는 핑계로 집에서 빈둥거릴 생각하지 말고 빨리 직장부터 구해. 나도 봐주는 건 이번 달까지야. 다음 달부터는 무조건 생활비 내놔. 남편이 저에게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남편이 좀 무뚝뚝하고 저에게 별 관심은 없어도 돈 가지고 말한 적은 없었어요. 결혼하고 줄고 둘이 똑같이 생활비를 내며 살기는 했지만 종종 우리 가족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면 아이가 생기면 저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했어요. 아이에게는 엄마가 꼭 옆에 있어줘야 한다면서요. 그러면서 생활비는 제가 필요한 만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저희 친정이 망하자마자 저렇게 다른 모습으로 나오니 실망스럽더군요. 남편은 마치 제게 빚을 받으러 온 빚쟁이 같았어요. 장인어른이 투자했던 투자금 급하게 빼는 바람에 우리 회사에도 타격이 얼마나 심했는 줄 알아? 사업하시는 분이 그렇게 무책임하게 굴면 어떡해? 남편이 자꾸만 제게 돈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아버지가 회사에서 쫓겨나면서 기존의 시댁 건설사에 투자했던 투자 비용이 빠지게 되자 본인이 곤란해져서 하는 소리였어요. 사실 이제와 말이지만 시댁에 투자할 때도 아버지는 썩 내게 하시지 않았어요. 아무리 중매로 만난 사이라고 해도 사돈끼리 돈이 오가는 일은 하고 싶지 않다고요. 그런데 남편이 우겨서 할 수 없이 제가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시댁은 남편까지 자식이 셋이다 있다 보니 시아버지께서 아직 누구에게 회사를 물려줄 건지 결정을 안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 남편과 시동생들은 회사 내에서 경쟁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결혼도 서로 앞다투듯 2년 새에 다 했어요. 다들 시댁에서 정해준 집안과 중매로 결혼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지난 결혼 생활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어요. 그리고 그제서야 제 결혼 생활이 왜 항상 외롭고 우울했는지 알게 됐어요. 저는 애써 부정하고 있었지만 남편은 저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았던 겁니다. 남편은 저희 집안이 필요해서 결혼했던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보니 이제야 앞뒤가 맞는 것 같았어요. 지금까지 남편이 저에게 했던 행동들이 모두 다 이해가 됐습니다. 저는 너무도 마음이 헛헛해서 남편이 연신하는 말이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저도 남편을 절실히 사랑한 건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조건만 보고 결혼을 결정한 건 아니었어요. 이 사람과 아이를 낳고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에 남편의 시름전들도 모두 다 안고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아니었어요. 사업이 망해버린 저희 친정이나 저 같은 아내는 귀찮고 필요 없는 것 같았죠. 그러던 중 며칠 뒤 저에게 더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 일로 친정에 다녀오던 길이었는데 시어머니에게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당장 시댁으로 오라는 연락이었습니다. 저는 긴장되는 마음으로 시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제 느낌이 맞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와 달랐어요. 제가 왔는데도 눈길도 주지 않으시더니 싸늘한 얼굴로 잠깐 앉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제 앞에 웬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저는 차마 봉투를 열어보지 못하고 이게 뭐냐고 물었죠. 뭐긴 뭐니? 이혼 서류지. 네 시아버지가 너희 집안 때문에 아주 창피해서 요즘 모임에도 못 나가. 아무리 돈이 좋아도 할 짓이 있고 못할 짓이 있는 거지. 너희 아버지는 어쩜 부끄러운 줄도 모르신다니? 시어머니가 건넨 건 다름 아닌 이혼 서류였습니다. 그래도 제가 이 집 며느리로 2년 넘게 살았는데 시어머니는 저에게 자세한 이야기도 묻지 않으시고 무작정 이혼하라고 하셨어요. 어머니, 저희 아버지가 그런 거 정말 아니에요. 큰아버지랑 작은아버지가 짜고 아버지 곤란하게 만든 거라고요. 저랑 동생이 아버지가 잘못하지 않았다는 증거 찾고 있어요. 아버지 금방 다시 제자리 찾으실 거예요. 저희 친정에 힘든 일이 생기자마자 저를 무시하는 남편은 물론이고 이혼하라고 하는 시부모님까지 모두 다 밉고 원망스러웠지만 저는 누구라도 저를 좀 도와줬으면 했어요. 당시에 친정아버지에게 닥친 일이 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누구에게라도 좀 도와달라고 애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 중 누구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주변에 보니까 망한 사람들이 다들 말은 그렇게 하더라. 금방 일어날 거라고. 근데 어쩌니? 우리 집안은 워낙 대대로 고상한 집안이라 너희 같은 사기꾼 거지 집안이랑은 상종도 하기 싫다. 그러니까 괜히 우리 장남 앞길 막지 말고 당장 이혼 서류에 사인해. 저는 너무 서러워서 순간 덜컥 겁까지 났어요. 정말 이대로 남편과 이혼해야 하는 건가 해서요. 하지만 저에게 선택권은 없었습니다. 사기꾼 거지 집안이라는 소리까지 들었는데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까지 매달리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건 저와 남편의 일입니다. 시어머니가 저에게 이혼 서류에 사인해라 마라 강요할 수는 없어요. 저는 애써 마음을 가다듬으며 시어머니가 건넨 이혼 서류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남편과 상의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시어머니는 제 말에 피식 인매를 올렸습니다. 그러더니 제 말이 기가 막히다는 듯 콧웃음을 치더라고요. 내가 설마 내 아들이랑 상의도 안 하고 이혼 서류 준비했겠니? 네 남편이 너랑 이혼하고 싶은데 네가 순순히 떨어질 것 같지 않다고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더라. 순간 저는 누군가 제 머리를 세게 한 방 때린 줄 알았어요. 이번 일로 남편이 꽤 실망했다는 거야 알고 있었지만 저와 이혼까지 하고 싶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쪼다 새끼. 이혼하자는 말도 직접 못해서 엄마한테 떠넘긴 거야?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육두문자가 막 튀어나왔어요. 뭐야? 너 감히 누구한테 어쩌다 새끼래? 너 말 다 했니? 제 말을 들은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저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순간 저도 오만정이 이미 다 떨어졌어요. 남편이고 시댁이고 더는 상종하고 싶지 않았어요. 아니요. 말 다 못했어요. 다 큰 아들이 이혼도 혼자 못해서 엄마가 나서는데 그게 쪼다 새끼가 아니면 도대체 뭐래요? 저도 덜 떨어진 마마보이 쪼다랑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으니까
지금 당장 이혼 서류에 사인하죠 뭐. 저는 그 자리에서 이혼 서류에 사인했어요. 시어머니는 사인한 서류를 얼른 챙기더니 절대 딴소리하지 말랍니다. 저는 절대 딴소리할 일 없다고 큰 소리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끝까지 찌질했습니다. 이혼 서류가 접수되자마자 저에게 덜렁 문자 한 통 보냈어요. 아무리 이혼하게 됐어도 그렇지 2년을 넘게 산 아내한테 마지막으로 한다는 말이 짐이나 가져가라네요. 저는 제 머릿속에서 결혼 생각 전체를 지울 수만 있다면 뭐든 하고 싶었습니다. 그 정도로 끔찍했어요. 저는 이혼하면 제 인생이 대단히 크게 바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상할 정도로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집을 나와 친정으로 돌아오니 훨씬 더 마음이 편했어요. 게임룸에 들어가 언제 나올지 모르는 남편을 더는 기다리지 않아도 되고 혼자 멀뚱히 앉아 밥을 먹지 않아도 됐습니다. 식구들과 좁은 단칸방에 살면서도 남편과 살 때보다 훨씬 외롭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힘들 때 함께 있어줄 수 있어서 좋았어요. 어느 때보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지만 사랑하는 가족들이 똘똘 뭉쳐 힘을 합치니 참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이런 게 가족이라는 걸 말이죠. 그로부터 3년을 눈코 뜰 새 없이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오로지 아버지의 재기만을 위해 힘썼어요. 그리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다시는 올 일 없을 줄 알았던 시댁에 왔어요. 저와 아버지가 시댁에 들어서자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남편과 시아버지가 토끼눈을 뜨고 놀라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분명 일본에서 오시는 김 사장님 제일교포라고 했잖아. 저도 분명 직원들한테 제일교포라고 들었는데요. 시아버지는 전 남편에게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저는 웃음이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저는 태어난 얼굴로 한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아버님, 이 사람한테 화내지 마세요. 이 사람이 뭘 알겠어요. 원래 항상 일은 다 직원들한테 시키고 본인은 게임만 하잖아요. 당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오늘 우리 집하고 식사하기로 한 분들은 일본에서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제일 기업 실장님하고 대표님이라고. 남편은 당황해서 연신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요. 저는 자꾸만 흘러나오는 웃음을 애써 감추며 가방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아, 제가 아직 명함을 안 드렸네요. 여기 받으세요. 제가 바로 제일기업 김 실장입니다. 여기는 제 아버지이신 김 대표님이시고요. 말도 안 돼. 제일기업은 지난해 3천억 이익을 낸 기업이라고. 특별히 우리 회사에 투자하고 싶다고 해서 모신 건데 어떻게 당신이 제일기업 이사야? 장인어른이 어떻게 제일기업 대표냐고! 남편은 아직도 사태 파악이 안 되는 건지 믿을 수 없다며 주먹까지 꽉 쥐고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이 사람이 내가 제일기업 대표라는데 어디서 감히 내 딸한테 소리를 질러?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시어머니는 너무 당황한 나머지 비틀거리기까지 했습니다. 하긴 그럴만하죠. 저한테 한 짓이 있는데 얼마나 놀랐겠어요. 너 이 자식, 이거 어떻게 된 일이냐? 너희 장인 쫄딱 망했다고 다시는 제기 못한다고 그랬잖아. 아버지도 장인어른 절대 제기 못한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와서 왜 저한테 그러세요? 시아버지와 남편은 서로의 탓을 하느라 바빴습니다. 어허, 듣던 대로 매너가 없는 사람들이네. 사람 불러놓고 언제까지 현관에 세워두는 거야? 우리한테 투자 받고 싶지 않은가 보지? 아닙니다, 장인어른. 저희 이번 투자 어그러지면 정말 힘들어져요. 제발 예정을 생각해서라도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남편은 그제야 정신이 드는 건지 급하게 허리를 90도로 숙이며 사정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통쾌하던지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시댁에 들어가 식사를 하는 동안에도 거의 손만 안 빌었다 뿐이지 저와 아버지의 눈치를 보느라 밥도 제대로 먹지를 못하더군요. 시부모님도 마찬가지였고요. 이게 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요. 저와 아버지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회사에서 쫓겨난 뒤로 어떻게든 다시 복귀하기 위해 아버지가 누명을 썼다는 증거를 찾아다녔어요. 그러던 중 아버지와 30년 넘게 근무했던 임원 중 한 분의 양심 고백으로 아버지는 누명을 벗을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곧바로 대표직에 돌아갈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다른 계획을 세웠어요.
철저히 저의 복수를 위해서요. 그 망할 놈의 집구석, 코딱지만한 건설사 누구 덕분에 먹고 살게 해줬는데 감히 내 딸을 쫓아내? 내가 절대 가만 안 둬. 내가 다 부숴버릴 거야. 형제들에게 배신당한 것도 모자라 저까지 이혼당했으니 친정아버지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아버지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오로지 성공을 위해 모두 쏟아부었습니다. 아버지는 예전부터 목표로 하고 있었던 일본 편의점 시장에 진출했어요. 일본의 유명 편의점 기업에 투자해서 큰 이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한국에서 판매하던 인기 메뉴들을 출시해 연달아 대박을 거뒀어요. 일본까지 진출해 큰 성공을 이루자마자 아버지는 저의 전 시아버지의 건설사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일본에서 잘 나가는 기업이 투자 의지를 보인다고 슬쩍 흘렸어요. 그리고 기업 대표가 제1교포라는 소문도 냈습니다. 코로나로 건설사들이 다들 힘들어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과 시아버지가 저희의 제안을 바로 받아들일 줄 알고 있었죠. 역시나 저희의 계획은 성공이었습니다. 시부모님과 남편의 눈물 나는 노력과 애원에 아버지는 투자하겠다고 약속하고 시댁을 나섰어요. 사실 여기까지도 모두 다 아버지와 저의 계획이었습니다. 저와 아버지는 지난 3년간 피나는 노력으로 재기하면서도 시아버지의 회사를 잊지 않고 감시하고 있었어요. 시아버지가 운영하는 건설사의 약점과 비리를 미리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아버지의 건설사에 접근해 투자를 약속하고 시아버지와 남편이 그 투자금으로 여기저기 사업을 벌이며 곧바로 비밀을 빌미로 투자금을 회수할 생각이었어요. 그러면 시아버지의 회사가 부도가 나는 건 시간 문제니까요. 곧 아버지께서 시아버지를 만나 투자 계획을 이야기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고민이 됩니다. 그깟 돈 때문에 저를 무시하고 내쫓았던 남편도 밉고 시부모님도 미워요. 마음 같아서는 복수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께서 평생을 일궈낸 회사를 망하게 하면서까지 복수하는 게 맞나 싶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평생을 바친 회사를 잃고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바로 옆에서 지켜봤는데 그런 짓을 제가 하는 게 옳은 일인가 아직 확신이 서질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아버지를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 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거니까요. 아버지에게 아직 말씀을 드리진 못했지만 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게 됐어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복수를 위해 기꺼이 불구덩이라도 뛰어드는 게 맞는 걸까요? 그게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여기서 멈춰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읽어보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언제나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 두 번째 사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그럼 두 번째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머지않아 집 천명의 나이가 되는 싱글녀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천륜이란 말을 한 번씩 들어보셨죠? 사전에서는 천륜을 부모, 형제 사이에서 마땅히 지켜야 할 도리, 혹은 부모와 자식 간의 하늘의 인연으로 정하여져 있는 사회적 관계나 혈연적 관계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성공한 여성사업가지만 천륜을 저버린 죄로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궁금하시다고요? 지금부터 그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강남 개발이 한창이던 1970년대에 서울의 한 부잣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건설업에 종사하셨는데 제가 태어날 즈음만 해도 군소업체였던 아버지 회사는 70년대 한국 건설회사의 본격적인 중동 진출과 강남 개발 등 여러 호재에 편승을 하면서 사세를 크게 확장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태어나고부터 일이 술술 풀린다며 제가 복덩이라고 자라는 내내 저를 얼마나 이뻐하셨는지 몰라요. 어릴 적 저는 말 그대로 공주님이었습니다. 집안에서 일하시는 분들서부터 해서 학교에 가면 선생님과 남학생들까지 모두가 다 저를 공주님으로 떠받들어 모셨습니다. 부잣집 딸내미에다 엄마를 닮아 큰 눈에 오똑한 꼴을 쏙 빼닮은 제 예쁜 외모는 누가 봐도 공주님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게 아버지와 엄마에서부터 해서 주변에 모두가 이쁘다 이쁘다 해줘서 그랬는지 제 인성은 솔직히 바르게 자라지 못했습니다. 어린 마음에 솔직히 제가 뭐라도 된 줄 알았어요. 그렇게 저는 초등학교 내내 이쁨을 받았고 중학교에 올라가 좀 더 여성미를 갖췄을 때는 심심하면 남자친구를 갈아타며 그 동네 여왕으로 군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이 하지 말아야 할 부적절한 행동도 많이 했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질이 안 좋은 친구들과 어울리며 술, 담배를 배웠고 남자 경험도 굉장히 이른 나이에 했습니다. 그렇게 마음대로 살고 싶은 대로 마구 엇나갔습니다. 중학교 시절 동네 여왕이었던 저는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더 큰 인기를 한몸에 받았습니다. 그 동네를 넘어서 아예 그 학군 전체에서 가장 유명한 얼짱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길 가다가 연예기획사 명함도 수도 없이 받았고 소위 제 팬클럽이라고 불리는 남학생 부대가 항상 하굣길에 저를 쫓아다녔습니다. 그 와중에 중학교 때 그랬던 것처럼 저는 심심하면 남자친구를 갈아탔고 양다리에 삼다리를 걸치기도 했죠. 그러다 들켜도 저는 제 잘못을 사과하긴커녕 오히려 뻔뻔하게 내가 니들 만나준 걸 영광으로 알려는 식의 태도를 보이며 여러 남학생들에게 상처를 줬죠.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사업이 바쁘다는 핑계로 늘 집을 비우는 아버지와 그런 아버지를 내조한다며 귀부인들 체면치레하는 사교 모임에만 정신이 팔려있던 엄마 사이에서 학창시절을 보내면서 제 마음이 많이 허전하고 외로웠던 것 같아요. 겉보기에만 행복해 보이는 저희 집 모습과는 다르게 부모님으로부터 받는 부잣집 딸내미로서 갖춰야 할 교양과 성숙함에 대한 압박은 제 숨을 턱턱 막히게 했습니다. 얘 정민주, 너 그렇게 살 다 드러내고 다니면 이 엄마 체면이 뭐가 돼? 당장 들어가서 단정하게 다시 입고 나오지 못해? 민주야, 너 이번에 나온 성적으로 혹시 만족하고 있는 거 아니지? 아빠는 너 나이 때 한 번도 반에서 1등을 놓쳐본 적이 없다. 시험 끝났다고 놀러 다닐 생각 먹지 말고 오늘부터 새로운 과외 선생님 모셨으니까 차분히 앉아서 다음 시험 더 잘 볼 궁리나 해. 이렇게 땡땡건설 정사장댁 외동딸이라면 마땅히 갖춰야 할 모습들에 대한 압박이 저를 자라는 내내 늘 짓눌러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해도 예쁘다고 해주고 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쩔쩔매는 남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어긋난 제 애정결핍을 채워갔던 것 같아요. 정말 많이 후회가 되고 제게 상처받았던 남학생들에게 미안해집니다. 그렇게 저의 탈선과 물러남이 점점 더 심해질 무렵 그런 저에게 벌이라도 내리듯 인생에서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을 큰 시련이 닥칩니다. 늘 제때 하던 생리를 하지 않자 조금 이상하다 싶었는데 워낙 무신경하고 제멋대로 살았던 터라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간만에 부모님이 다 모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심상찮은 조짐이 보였습니다. 예, 민주야. 너 왜 갑자기 헛구역질을 하고 그래? 속이 안 좋아? 몰라, 엄마. 갑자기 왜 이러지? 처음 헛구역질을 할 때는 메스꺼림에 정신을 가누느라 여념이 없었는데 헛구역질이 가라앉고 나자 문득 불길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그 시절에는 지금처럼 임신 테스트기가 활발하게 상용화되던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무서웠던 저는 친한 친구를 한 명 붙잡고 산부인과로 달려가서 진료를 받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임신입니다. 이 정도면 생리도 멈췄을 거고 입덧이나 피로감 같은 꽤 여러 조짐이 보였을 텐데 늦게 찾아오셨네요. 정말이지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그 순간에는 정말 다음 행동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아무런 생각도 들지 않았습니다. 고등학생이 임신이라니 체면을 목숨보다 더 중시했던 부모님이 알면 아무리 귀한 외동딸이어도 부모님 손에 죽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 당시 만나던 남자친구를 찾아가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제 임신 소식을 들은 남자친구의 반응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야, 내가 애아빠인지 어떻게 알아? 너 걸레인 거 온 동네가 다 아는데 막말로 내가 애아빠라는 증거 있어? 뭐? 야, 이 나쁜 새끼야. 지금 그게 할 말이야? 네가 책임져, 이 나쁜 새끼야! 아, 저리 꺼져. 어디서 걸레 같은 게 남의 신세 망치려고 수작질이야. 한 번만 더 내 눈앞에 나타나면 진짜 죽는다. 사귀던 내내 저에게 쩔쩔매고 여왕대접을 하던 당시 남자친구는 제 임신 소식을 듣자마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돌변했고 책임지라며 달려드는 저를 바닥에 그냥 내팽개쳤습니다. 남자에게 난생 처음 당해보는 푸대접과 임신이라는 믿을 수 없는 현실을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이후 친구들을 통해 임신 중절 수술을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하필 그때쯤 방영된 드라마 중 임신 중절을 소재로 한 드라마가 공전에 데이트를 친 적이 있는데 그 여파인지 사회적 분위기가 임신 중절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심한 질타를 하던 분위기라 쉽게 수술을 받아주는 곳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애꿎은 시간만 자꾸 흘러가고 저의 배는 점점 불러왔습니다.
임신 중절 수술을 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지나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고 부모님께 사실대로 털어놔야 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임신 사실을 듣기가 무섭게 제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엄마는 충격으로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이라니, 민주야. 조심 좀 하지 않고 어쩌자고 그런 철없는 짓을 저질렀어. 미안해, 엄마. 당신, 그리고 민주 너, 똑똑히 들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고아원에 보낼 거야. 그리고 애 아빠가 누군지 내가 반드시 찾아내서 그 자식이란 그 자식 부모 전부 나락으로 보낼 거야. 그런 다음에 이 일은 무덤에 갈 때까지 모두 비밀이야. 알겠어? 저는 아버지의 강압적인 태도에 아무런 반대도 못하고 그저 수긍했습니다. 그 길로 학교에 적당한 핑계를 대고 자퇴 신청을 했고 남은 출산 기간 동안 집에 틀어박혀 하루하루 죽은 듯 지냈습니다. 그런데 새 생명이라는 것이 참 신비합니다. 점점 출산일이 다가오고 뱃속에서 태동이 한 번씩 느껴질 때마다 이 아이가 내 아이라는 실감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철없고 어리던 제게도 모성이라는 게 싹 텄습니다. 그렇게 저의 그 모성이 하루하루 더 커져서 제가 직접 길러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큰 결심을 하고 아버지에게 이 아이를 낳아서 직접 기를 테니 도움을 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아버지의 불호령뿐이었죠. 다시 한번 그딴 소리 짓거렸다간 너까지 집 밖으로 내쫓을 줄 알아. 알겠어? 아무리 어린 나이에 한 임신이지만 그래도 내 새끼인데 낳자마자 다른 곳으로 보내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괴로워 매일매일 울었습니다. 그렇게 다가온 출산날. 축하드립니다. 아들입니다. 저기, 제가 잠깐 안아볼 수 있을까요? 잠깐만요. 극심한 출산의 고통이 채 가라앉기도 전에 간호사들을 졸라 이대로 헤어지면 영영 못 볼지도 모르는 제 아기를 품에 잠깐 안아봤습니다. 그때 안아본 제 아들의 촉감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찌나 그 장면이 선명했는지 아기의 이마 한켠에 난 작은 점 하나까지도 기억이 날 정도였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정신을 잃었고 깨어나 보니 제 방 침대 위였어요. 아버지는 제가 아이를 낳자마자 불이 나게 퇴원을 시켜서 집으로 저를 데려왔고 제가 태어났을 때 이미 제 소중한 아기는 멀리 떠나고 없었습니다. 아빠, 어디로 보냈는지만이라도 알려주면 안 돼? 그 정도는 알아도 되잖아. 저기 멀리 시골 고아원으로 보냈다.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마. 넌 그 아이를 낳은 적이 없는 거야. 알겠지? 저는 자신의 체면이 상할까봐 또 사업을 하는데 방해가 될까봐 저의 임신과 출산 소식을 꽁꽁 숨기는 아버지의 태도가 무척이나 원망스러웠지만 어린 날 철없이 문란하게 생활한 저의 원죄가 있었기에 아버지가 하는 행동에 그 어느 하나도 반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몸조리가 끝나는 대로 열심히 공부해서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바로 이어서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잃어버린 아들을 언젠가는 꼭 찾고야 말겠다는 생각에 독한 마음으로 공부했기에 좋은 성적으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학 시절 4년 내내 저는 친구도 사귀지 않고 아무런 대외 활동도 하지 않으며 오로지 공부에만 몰두했습니다. 그 사이 아버지와의 관계가 틀어질 대로 틀어진 저는 대학 졸업 후 아버지와 연을 끊고 집을 뛰쳐나와 반지하 단칸방에 살며 제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그 시기는 젊은 층들이 패션에 관심을 많이 가지던 시기였기에 다양하고 개성 있는 스타일들이 패션 시장에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때 저 역시도 직접 제품을 디자인하고 브랜드를 만들어 인터넷 의류 쇼핑몰을 열고 밤낮으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렇게 코피 쏟아가며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 소비자들에게서 반응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수익이 손익분기점 선에서 간당간당 애를 태우더니 어느 시기를 지나자 손익분기점을 폭발적으로 뚫고 올라가 매출 곡선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습니다. 그렇게 제 회사는 일개 개인 의류 쇼핑몰로 시작해 계속해서 성장을 해서 현재는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달리는 큰 기업이 됐습니다. 어렸을 적 부모의 그늘 아래 여왕놀이를 하던 철없던 계집아이가 이제는 스스로 만들어낸 자신만의 왕국에서 참 여왕이 됐습니다. 이제 잃어버린 내 아기, 내 아들만 찾아내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인생의 모든 불행과 과오가 아들만 찾을 수 있다면 다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아들의 행방을 정말 백방으로 수소문해봤지만 아버지가 어찌나 꽁꽁 숨겨뒀는지 도무지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매년 신제품 개발을 위해 제가 직접 프로젝트 팀을 꾸려 운영해왔는데 직원들 각자가 속한 부서와 상관없이 제품 개발에 열의가 있는 직원이라면 누구든 지원할 수 있었고 엄격한 심사 아래에 매년 10명 남짓하는 소수 정예 부대를 구성했죠. 여기서 성과가 나면 고속 승진의 기회도 주어질 수 있고 본래 있던 부서에서 차출되어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온전히 제품 개발에만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 팀의 구성이 발표되고 직원들을 독려하기 위해 거하게 회식 자리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모인 친구들은 에너지도 좋고 서로 죽이 잘 맞아서 그런지 회식 자리 내내 제 기분이 들떠 있었습니다. 그런 분위기에 취해 술을 조금 많이 마셨는데 저도 나이를 먹다 보니 젊을 때와 다르게 몸을 가누기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잠시 몸을 일으켜 화장실을 가려는데 갑자기 어지러워서 허우적대다가 그만 넘어질 뻔하다가 겨우 자세를 바로잡았습니다. 대표님, 괜찮으세요? 그만 들어가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차까지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요. 간만에 기분이 좋아서 너무 많이 마셨나 봐요. 그런데 명수 씨라고 했죠? 작년에 입사하셨다고요? 이번에 제출한 포트폴리오 잘 봤어요. 아주 감각이 남다르던데요? 내가 아주 기대가 커요. 우리 함께 잘해봐요.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명수 씨에게 악수를 건넸는데 악수를 하려고 손을 맞잡은 순간 갑자기 번개를 맞은 듯 눈앞이 번쩍하더니 그 이후로 기억이 없었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응급실 침대 위였어요. 대표님, 괜찮으세요? 대표님! 멀리서 희미하게 들려오는 명수 씨 목소리와 함께 저는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환자분, 정신이 좀 드세요? 여기가 어디죠? 제가 왜 여기에... 보니까 그동안 많이 과로하신 것 같은데 그 상태에서 과음을 하셨어요. 직원분이 바로 병원으로 모시고 오셨기에 망정이지 혼자 계셨으면 위험할 뻔했어요. 그랬군요. 고마워요, 명수씨. 아니에요, 대표님. 당연히 해야 할 일인걸요. 제가 팀원들한텐 잘 얘기해 놓았으니까 푹 쉬시다가 회복하시는 대로 돌아오세요. 그래요. 고마워요. 아무리 피로가 누적됐다지만 술을 먹고 이렇게까지 쓰러진 적은 없었는데 왜 하필 명수 씨와 악수를 한 순간 그렇게 됐는지 의문이었지만 신제품 개발을 앞두고 있던 터라 그냥 대수롭지 않게 지나갔습니다. 저희 회사는 본격적인 제품 개발 시즌이 들어가면 유례없는 강행군이 시작됩니다. 하루 종일 제품 개발과 시장 조사, 수백 장의 디자인 시안 작성 등 아침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온전히 회사에 붙어 있어야 하죠. 그러자면 아예 회사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거의 합숙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하지만 이 프로젝트만 성공시키면 승진을 할 기회가 생길 수도 있다는 생각에 팀원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이 일에 열정을 불태웠습니다. 그렇게 모든 팀원들의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어지고 머리는 산발이 되어갈 무렵이었죠. 하루는 제품 디자인 선정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신이 속해 있던 부서가 어디였든 누구나 제품 아이디어를 내고 시안을 낼 수 있었기에 제품 디자인 역시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도 그렇게 여러 시안을 놓고 고민하던 중 직원 한 명이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야? 누가 시안을 2장 냈어? 에이, 이러면 반칙이지. 공평하게 한 장씩 내야지. 여러 장 내도 되는 거면 나도 수십 장 내게? 뭐야, 무슨 일인데? 김대리, 무슨 일이죠? 아니 대표님, 시안은 공평하게 자기가 자신 있는 최종 시안 한 장만 내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누가 2장을 냈어요. 이거 보세요. 딱 봐도 같은 사람이 디자인한 게 2장이 들어가 있어요. 아니, 이거 한 장은 내 건데? 나머지 한 장 누구 거지? 네? 아니 그럼 진짜 이걸 다른 사람이 그린 거라고요? 진짜 신기하다. 어쩜 이렇게 느낌이 비슷하지? 나머지 한 장은 제 거예요. 저와 똑 닮은 시안을 제출한 것은 다름 아닌 명수 씨였어요. 직원들은 모두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와, 아니 명수 씨, 아무리 대표님을 존경해도 그렇지 이렇게 디자인 화풍까지 똑 닮을 수 있는 거야? 진짜 한 사람이 그렸다 해도 믿겠네. 생각할수록 신기한 일이었습니다. 직원들은 자기 디자인이 미리 유출될까봐 제출 전까지는 꽁꽁 숨겨두었기에 다른 사람 디자인을 카피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제 걸 보고 똑같이 따라 그리지 않는 이상 이렇게 비슷하게 나올 순 없었습니다.
그렇게 그 사건은 해프닝으로 지나가는 듯 했으나 직원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얘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명수 씨 묘하게 대표님이랑 닮은 것 같지 않아? 눈도 크고 콧대도 오똑한 게 딱 대표님 관상이잖아. 아우, 김대리 큰일 날 소리 하고 있어. 대표님은 어깨가 다 아는 골드미스인데 혀 잘못 놀리다가 혀뿐만 아니라 김대리 모가지까지 날라가. 조심해. 그 소문은 당연히 저에 대한 소문이고 제 회사였기에 제 귀에 안 들어올 수는 없었겠죠. 저도 그때부턴 느낌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설마 아니겠지. 그렇게 찾아 헤맬 땐 못 찾았는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만난다고? 아닐 거야. 잠시 이런 생각이 스쳐 지나가기도 했지만 신제품 개발 강행군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이 생각을 붙잡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다시금 회사 일에 매진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렇게 모두가 힘써 일궈낸 프로젝트가 마무리되고 신제품 출시를 위한 모든 물밑 작업이 완료됐습니다. 최종 디자인은 명수 씨의 디자인이 선점됐고 프로젝트 마무리를 축하하는 회식 자리에서 저희는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눴습니다. 명수 씨 축하해. 처음 일하는 거 볼 때부터 감각이 남다르다 했는데 결국엔 한 건 해내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다 대표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그런데 명수 씨는 고향이 어디야? 우리가 그동안 일만 하느라 개인적인 스토리는 서로 하나도 모르네? 저 태어나기는 한국에서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미국으로 입양됐어요. 저를 길러주신 부모님은 미국에서 이민 생활하시던 한국 교포셨는데 제가 중학생 될 때쯤 한국이 그립다고 하셔서 다시금 한국으로 돌아와 살게 됐어요. 그래서 중고등학교랑 대학교는 다 한국에서 나왔습니다. 입양? 입양이라고? 그랬구나. 명수 씨도 참 사는 게 쉽지 않았겠네. 아니에요. 저희 양부모님이 둘 다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자라면서 사랑 많이 받고 자랐어요. 제가 입양됐다는 것도 나중에 다 커서 알았어요. 그땐 정말 어찌나 깜짝 놀랐는지. 명수 씨는 이마를 하면서 동시에 이마를 덮고 있던 앞머리를 쓸어 올리는데 이마 한켠에 무언가 익숙한 점이 보였습니다. 저는 명수 씨 이마에 그 점을 보자마자 순간 얼음이 됐습니다. 설마 진짜 명수 씨가? 혹시나 정말 제가 그토록 찾던 아들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실 제 아들이 고아원에 보내졌다는 근거는 그저 아버지의 말 한마디일 뿐 어디에도 그 증거는 없었으니까요. 아버지가 대충 둘러대느라 고아원에 보냈다고 한 것이지 사실은 진짜로 입양을 보냈을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급해진 저는 재차 캐물었습니다. 친부모님은? 친부모님은 찾아봤어요? 친부모님이 명수 씨 보고 싶어 할 수도 있잖아요. 명수 씨도 친부모가 어떤 사람들인지 궁금하지 않아요? 명수 씨는 다급하게 몰아붙이며 질문하는 제 모습을 조금 의아해하며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그게 그냥 안 찾으려고요. 친부모님도 다 무슨 사정이 있었겠죠. 전 그냥 그 부분에 대해 별 생각 없어요. 무엇보다 절 길러주신 부모님이 다른 집 열친부모님 부럽지 않은 훨씬 좋은 분들인데요. 저는 그렇게 말하는 명수 씨를 보며 마음속 한켠에 혹시나 명수 씨가 내가 찾던 아들은 아닐까 신뢰를 무릅쓰고 한번 확인을 해볼까 하는 마음을 완전히 지우게 됐습니다. 이렇게 너무나 바르게 잘 자란 훌륭한 청년의 인생을 괜히 흔들고 싶지 않았거든요. 무엇보다 친부모를 찾을 마음이 별로 없고 지금의 양부모님이 너무나 좋은 분들이란 말에 제가 제 욕심에 우리 관계를 확인해보는 것은 다시 한번 큰 죄를 짓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그날의 혼란스러운 상황은 일단락됐고 다행히 새로 출시한 제품들은 시장에서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프로젝트에 참여한 직원들은 모두 그에 상응하는 포상을 받았고 명수 씨 역시 제품 디자인에 기여한 공로로 인해 이전까지는 아무도 받아보지 못했던 엄청난 포상과 함께 곧바로 평사원에서 대리로 승진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제품은 그의 소비자 브랜드 관련 여러 분야에서 대상을 타게 되면서 회사 브랜드 이미지가 좋아지는 건 물론 명수 씨 본인의 사내 입지도 점점 더 올라갔습니다. 중역들 사이에선 1계급 승진을 더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한국인은 질투의 민족이잖아요. 남 잘 되는 꼴은 절대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그 문화가 아쉽게도 제 회사에도 있었습니다. 명수 씨의 승승장구를 질투한 누군가가 어떻게든 명수 씨 명성에 흠집을 내고 싶었던 모양입니다.
자기 그 소문 들었어? 기획팀 진명수 대표님 숨겨둔 아들이라며? 우리 대표님 그렇게 공정, 공평, 수평적인 기업 문화 강조하더니 결국 자기 핏줄엔 어쩔 수 없나 봐. 인간은 다 똑같다니까. 어머, 그게 정말이야? 그러고 보니 이상하게 닮긴 했어. 나랑 친한 김대리, 이번 신제품 개발 프로젝트 팀원이었잖아. 김대리한테 들었는데 글쎄, 디자인 시안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는데 대표님 시안이랑 진명수 씨 시안이 마치 한 사람이 그린 것처럼 느낌이 너무 똑같더래. 아이, 친자식이 아니고서야 그럴 수가 있겠어? 그렇게 회사에서 저와 명수 씨에 대한 소문이 퍼져가면서 제 몸과 마음의 상태가 많이 안 좋아졌습니다. 명수 씨와의 일은 그냥 저 하나만 묻어두고 살면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묻어두며 살려고 했는데 밤마다 꿈에 떠나보낸 아기가 나와서 울부짖었습니다. 어떤 날은 꿈속에서 아기의 이마에 난 작은 점이 점점 커지더니 엄청난 크기의 바위가 되어 저를 짓누르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일상 중에도 헛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길에 지나는데 아기를 안고 있는 아기 엄마 모습이라도 보이면 제가 딱 한 번 안아보고 떠내보냈던 제 아기의 모습이 겹쳐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쩌다가 회사에서 명수 씨를 마주칠 일이라도 생기면 일부러 피해서 멀리 그 길을 돌아갔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당당하게 성취를 해낸 명수 씨에게도 피해가 갔습니다. 팀 내에서 은근슬쩍 명수 씨를 따돌리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중요한 사안들은 명수 씨에게만 전달 사항을 누락시켜 업무 성과에 차질을 빚게 만들었죠. 이런 소문이 제 귀에 들어왔듯이 당연히 당사자인 명수 씨 귀에도 들어갔죠. 명수 씨는 저에게 정중하게 면담 요청을 했습니다. 저는 명수 씨를 직접 대면하는 것이 너무나 두려웠지만 갈수록 피폐해지는 저 자신과 흉흉해지는 사내 분위기 때문에 반드시 한 번은 거쳐가야 할 일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에 크나큰 결단을 내리고 명수 씨 면담 요청에 응했습니다. 명수 씨, 오랜만이에요. 앉으세요. 네, 대표님. 요새 몸이 편찮으시다고 들었는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난 괜찮아요. 그래, 무슨 일로 보자고 했죠? 저에 대해 사내에서 돌고 있는 소문, 대표님도 당연히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 한 점 부끄럼 없이 제 능력으로 성취해낸 결과고 앞으로도 실력으로 사내에서 제 입지를 다져갈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괴소문 때문에 업무에 차질이 생기니 조치를 좀 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치 당연히 취해야죠. 그런데 명수 씨. 네, 왜 그러세요, 대표님? 만약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요? 그런 생각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네, 대표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저 놀리지 마세요. 저 장난치려고 이 자리에 온 거 아닙니다. 잠깐만 진정하고 내 얘기 좀 들어봐요. 저는 그 자리에서 명수 씨에게 지나온 저의 인생 이야기부터 해서 어린 날 실수로 아기를 가지게 되고 그 아기를 떠나보내게 된 사연까지 빠짐없이 털어놨습니다. 그 이후에 회사에서 마주한 명수 씨가 이상하게 낯이 익었던 것도, 처음 악수한 날 기절한 것도, 디자인 시안 사건도, 거기다 결정적으로 이마에 난 그 점이 명수 씨가 내 아들이라는 증표라고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잘 자라서 올바른 사회인으로 우뚝 선 명수 씨를 흔들고 싶지 않았고 명수 씨를 너무 잘 길러준 양부모님께 큰 죄를 짓는 일이라 생각했다고요. 무엇보다도 친자식을 버린 죄인으로서 차마 당당하게 명수 씨 앞에 친엄마로 설 수 없어 이 사실은 무덤까지 가려고 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안이 이렇게까지 흘러가서 제 삶은 점점 더 피폐해지고 사내에서 명수 씨 본인에게도 피해가 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니 서로를 위해 큰 결단을 내려야겠다는 생각에 이런 자리를 마련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친자 확인 해볼래요? 잠깐만요, 대표님. 저 이런 얘기 들을 거라고 기대하고 온 게 전혀 아니라서 지금 머릿속이 너무 혼란스러워요. 아니, 그리고 애초에 제가 대표님 아들이라고 어떻게 확신하세요? 고작 어쩌다 한번 디자인 시안 비슷하게 나온 거요? 고작 제 이마에 난 점이요? 시안이야 우연하게 비슷하게 했다 치고 점 얘기는 대표님 일방적인 주장이잖아요. 막말로 대표님이 점 얘기 꾸며내서 내 아들은 이마에 점이 있었다 우기기만 하면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속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요? 그렇게까지 저를 속여서 대표님이 얻고자 하시는 게 도대체 뭔데요? 명수 씨, 내가 하고 싶은 질문을 명수 씨가 아주 적절하게 그대로 해주네요. 내가 이 상황에서 명수 씨 속여서 친자 확인해서 얻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제게 돈이 생기나요? 사회적인 명성이 생기나요? 아니요. 난 그저 잃어버린 내 아들을 다시 찾고 싶을 뿐이에요. 태어나자마자 냉정하게 아들 버리신 분이 이제 와서 뻔뻔하게 하실 말씀은 아닌 것 같네요.
전 솔직히 대표님 주장하는 내용도 별로 믿지 못하겠고 회사에서 제 입지도 점점 이상해져서 진지하게 퇴사를 고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괜히 온 것 같네요. 그럼 이만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용기 내어 친자 확인에 대한 제안을 했으나 명수 씨는 너무나 큰 충격과 혼란에 휩싸여서인지 제게 모진 말을 내뱉고선 도망치듯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명수 씨가 떠나간 그 자리에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 이후로 명수 씨를 꽤 오랫동안 회사에서 마주칠 수 없었습니다. 아마 어쩌면 제가 그랬던 것처럼 저를 피해 다니고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이대로 회사를 그리고 제 곁을 영영 떠나버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가슴이 찢어지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 와중에 저와 명수 씨에 대한 소문은 점점 더 거세져서 대놓고 비아냥거리는 글들이 유명 사내 익명평가 어플리케이션에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수평적 기업 문화 강조하더니 결국엔 다 지 자식한테 성과 몰아줌. 일부러 남인 척 친아들 위장 취업시켜놓고 초고속 승진하는데 그러면 누가 모를 줄 아나? 대표 머리 은근히 안 돌아가는 듯. 이런 식으로 사내 분위기가 흉흉해지다 매출에도 타격이 왔습니다. 코스닥 상장 또한 점점 더 요원해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이런 게 바로 업보구나 하는 생각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죠. 사실 명수 씨가 제 아들일 수 있다는 확신에 가까운 느낌이 든 이후부터는 회사에 어떻게 되든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잃어버린 제 아들을 되찾을 수만 있다면 이깟 회사 따위 헐값에 아니 공짜로 누군가에게 넘겨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사회적으로 성공하려 했던 가장 큰 동기는 아들을 되찾기 위해서였으니까요. 그런데 제 아들임이 거의 확실한 사람이 눈앞에 떡하니 있으니 이깟 회사가 다 무슨 소용이겠어요. 그래서 저는 회사고 뭐고 이러다가 제가 병이 나서 죽겠다는 생각이 들어 조용히 명수 씨를 따로 찾아갔습니다. 다시 한번 정중하게 친자 확인을 제안하기 위해서였죠. 명수 씨가 야근을 마치고 근처 지하철역으로 들어가려는 찰나 급하게 붙잡았습니다. 아니 대표님, 갑자기 여긴 어떡해? 명수 씨, 나랑 얘기 좀 해요. 잠깐이면 돼요. 저는 당황해하는 명수 씨를 붙잡고 근처 커피숍으로 향했습니다. 명수 씨, 내가 왜 왔는지 짐작하죠? 저번에 얘기했던 친자 확인 다시 한번 생각해 줄 수 없어요? 그것만 확인되면 다시는 명수 씨 눈앞에 나타나진 않을게요. 나 더 이상 이 회사에 미련도 없어요. 명수 씨가 내 아들이라는 걸 확신한 이후로 내 인생은 완전히 피폐해졌어요. 그렇게나 간절히 찾아 헤맸던 내 아들인데 차마 선뜻 다가설 수 없는 내 상황 때문에요. 그러니까 명수 씨, 사람 하나 살리는 셈치고 날 좀 도와줄 수... 그만하세요 대표님. 양심도 없어요? 저를 버린 죄책감에 차마 그럴 수 없다면서요. 제 양부모님 생각해서라도 그럴 수 없다면서요. 그거 다 거짓말이죠. 그저 대표님 마음 편해지려고, 대표님 마음속 죄책감 덜어내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명수 씨. 명수 씨도 나중에 부모가 돼보면 내 마음 이해할 거예요. 세상 모든 걸 다 줘도 바꿀 수 없는 게 자식이라는 것을요. 그런데 그런 그 귀한 자식을 잃어버린 내 심정을 한 번이라도 헤아려 봤나요? 명수 씨, 그러지 말고 제발. 그만. 더는 듣기 싫습니다. 저번엔 지나가는 말로 제 친부모를 찾고 싶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다고 대충 얘기했는데요. 아니요. 저는 제가 친부모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 안 이후부터 단 하루도 제 친부모를 저주하지 않은 날이 없어요. 결국엔 다 자기들 편의를 위해서 날 버린 거면서 이제 와서 먹고 살만하니까 어떻게 좀 되찾아서 본인 마음 편해지고 아 이제 부모 노릇했다 뭐 그러고 싶으세요? 웃기지 마세요. 다시는 이런 일로 저 안 찾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지금 진행하는 팀 프로젝트 마무리하는 대로 이 회사는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볼 일 없었으면 좋겠네요. 명수 씨는 그렇게 저에게 다시 한번 냉정하고 모진 말을 내뱉고서는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널브러져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제 인생에서 남은 마지막 희망이 사라져버렸으니 그날로 제 주변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고 저의 지분을 다 팔아서 사회에 환원한 뒤 저 멀리 어느 이름 없는 암자에 들어가 비구니가 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내 변호사 말이 생각보다 그것을 정리하는 과정이 복잡해서 진짜로 그렇게 할 요량이면 시간이 좀 걸린다고 했습니다. 저는 본격적인 지분 정리 및 매각 절차를 변호사와 논의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변호사가 이런저런 과정과 절차를 설명해 주는데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남은 직원들과 이어받을 지분권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게만 잘 처리해달라고 얘기하고 있을 무렵 비서로부터 내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네, 김 비서님, 말씀하세요. 대표님, 진명수 씨가 손님들과 함께 오셨는데요. 네?
얼른 들여보내세요. 최 변호사님, 우리 이야기 조금만 나중에 다시 할 수 있을까요? 자리에 가 계시면 제가 금방 다시 연락드릴게요. 저는 너무나 의외인 이 상황에 당황하며 황급히 명수 씨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연배가 꽤 들어 보이는 부부가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명수 씨, 여긴 갑자기 어떻게... 아니, 그보다 이분들은 누구시죠? 안녕하세요. 저희는 명수 양부모 되는 사람들입니다. 명수에게 모든 얘기를 다 듣고 이렇게 찾아뵙게 됐습니다. 실례가 안 된다면 잠시 시간 내주실 수 있을까요? 네? 네. 물론이죠. 이쪽으로 앉으세요. 다시는 저를 안 볼 것 같던 명수 씨가 갑작스레 양부모님을 모시고 저를 찾아온 이 상황이 저는 심히 당황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론 알 수 없는 기대감이 꿈틀대기 시작했습니다. 글쎄 명수 이 녀석이 어느샌가부터 집에 오면 아무 말도 없고 밥도 제대로 먹지 않고 점점 삐쩍 말라가는 게 아니겠어요? 늘상 활기찬 녀석이었는데 무슨 일인가 물어봐도 대답도 제대로 않고 짜증만 내고 하길래 처음엔 그냥 두었답니다. 그런데 점점 근심하는 기색이 짙어지고 일에도 집중을 못하고 해서 제대로 앉혀놓고 이야기를 해봤더니 그제서야 대표님, 아니 친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꺼내더군요. 저희도 처음엔 영화 같은 이 이야기를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명수 씨의 양부모님께서는 명수 씨가 저와의 일로 괴로워하는 것을 알고 직접 나서서 도움을 주시고자 찾아오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면서 놀라운 얘기를 하나 말씀해 주셨어요. 사실 오래전에 입양기관에서 갓난아기였던 명수 처음 만났을 때 이 녀석의 목에 목걸이 하나 걸려 있었어요. 거기엔 명수가 태어난 연도와 날짜, 시간, 그리고 엄마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생각엔 아마도 처음에 애기 엄마가 고아원에 버려두고 언제고 찾고자 했던 것을 어찌어찌 흘러가다 보니 이렇게 해외 입양기관까지 흘러들어오게 됐구나 하는 정도로만 생각했죠. 그리고 그 목걸이는 아이를 맞이하자마자 옷장 속에 꼭꼭 숨겨두고 한 번도 꺼내본 적이 없어요. 행여라도 나중에 진짜 친엄마를 찾게 되면 골치 아파지겠다는 생각도 솔직히 들었고, 이젠 우리 아이인데 이전 삶의 기억은 애초에 아이에게 없었던 것으로 해두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였죠. 그러니 아기 엄마 이름이 뭐라고 적혀 있었는지도 이미 까먹은 지 오래였어요. 그런데 명수 이 녀석이 대표님 얘기를 털어놓으니까 무려 30년 전 옷장 속을 처박아두었던 그 목걸이 생각이 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불이 나게 옷장 속을 뒤져서 그 목걸이를 찾아냈는데 여기 이것 좀 보세요. 양부모님께서 꺼낸 목걸이는 저도 처음 보는 목걸이였는데 거기엔 너무나 명확하게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아기 생일 95년 3월 6일 11시, 아기 엄마 76년생 정민주. 그 목걸이에 선명하게 쓰여있는 아기의 생년월일과 제 이름에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마도 이 목걸이는 저와 아기를 생이별시킨 잔인하기 그지없었던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저를 위해 남겨둔 선물이었나 봅니다. 아마 처음엔 진짜로 고아원에 보내려고 만들어 놓았던 것 같은데 어떤 운명의 흐름이었는지 알 순 없지만 명수 씨는 결국 해외로 입양을 보내졌던 것 같아요. 명수와 오랫동안 고민하고 논의했습니다. 대표님, 친자 확인 진행하시죠. 명수에게도 자신의 친엄마가 누군지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명수도 결심을 굳혔고요. 저희도 만약 명수의 친엄마가 대표님 같은 분이라면 얼마든지 확인시켜드리고 친핏줄의 정을 다시 이어드리는 것이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정황 증거가 명확한 이상 더 미룰 이유가 없습니다. 대표님, 지난번엔 정말 죄송했습니다. 사실 저는 아예 기억도 안 나는 어린 시절이지만 친부모로부터 버림받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너무 충격이 컸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그런 친엄마를 이렇게 마주한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동안 양부모님 밑에서 열심히 살아왔던 제 인생 전체가 어디론가 없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더 못되게 대표님께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저는 명수 씨와 양부모님의 저를 배려해주는 진심 어린 태도에 그만 그 자리에서 눈물을 쏟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부모님 모두, 그리고 명수 씨도. 이런 대접 받을 자격도 없는 죄인인데 이런 큰 기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사내 변호사를 다시 불러 혹시라도 불거질 수 있는 법적인 문제와 여러 상황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한 뒤 절차에 따라 친자 확인 의뢰를 진행했습니다. 생각보다 결과 확인이 오래 걸려 제 마음을 초조하게 했습니다.
명수 씨가 만약 제 아들이 맞다면, 혹시 아니라면, 양쪽 경우의 수에 수많은 생각이 오가며 저를 괴롭게 했습니다.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 동안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었습니다. 그렇게 결과지가 도착한 날, 저는 명수 씨와 양부모님을 정중하게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서 열어본 결과지에는 너무나 명확하게 써 있었습니다. 친자일 가능성 99.9%. 명수 씨, 아니 내 아가 정말 내 아들이 맞구나. 대표님, 아니 제가 어떻게 불러야 하는 거죠? 세상에. 내 아가 이리 와, 한 번만 안아보자. 30년을 찾아 헤맨 제 친아들이었습니다. 마음 한켠에 늘 큰 구멍을 낸 채로 천륜을 저버렸던 저에게 내린 오랜 저주가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제 친아들을 안고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정말 감사합니다. 두 분께서 허락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 일이 있고 양부모님과 아들의 동의를 얻어 사내 게시판에 저와 아들의 모든 이야기를 빠짐없이 다 공개했습니다. 지난날 철없는 저의 행동으로 인해 아들을 떠나보내야 했던 과거와 다시 회사에서 마주했을 때의 드라마틱한 이야기들, 그리고 그로 인해 저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소문의 곡해가 점점 심해지면서 회사에는 얼마나 큰 위기가 닥쳤는지, 회사의 대표로서 이 모든 사태를 실감하고 책임을 다해 모든 것을 정상으로 되돌려 놓겠다는 이야기를 진솔하게 써내려갔습니다. 저의 그 글이 올라온 후 사내는 난리가 났습니다. 위장 취업이니 의도적으로 친아들에게 성과를 몰아준다느니 하는 소문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제 어린 날 실수에 대한 동정 여론과 함께 영화보다도 더 영화 같은 저와 아들의 이야기에 눈시울을 붉히는 직원들도 많았습니다. 그와 동시에 사내외 여론도 다시 좋은 쪽으로 해결이 되면서 매출은 정상 궤도에 올라섰습니다. 그렇게 평생에 걸쳐 저의 삶을 짓눌러 오던 큰 숙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이제 저의 삶에 남은 더 이상의 여한은 없었습니다. 신기하게 그 일이 해결이 되니까 회사를 정리하려고 했던 마음도 싹 사라지고 오히려 더 힘을 내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남은 삶 동안 내 일에만 집중하면서 아들의 앞날을 위해 무운을 빌어주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일단락됐을 무렵 아들은 다시금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대표님, 저 이거. 아들이 내민 것은 다름 아닌 사직서였습니다. 아니 명수야, 갑자기 왜 그래? 회사에서 또 무슨 힘든 일 생겼니? 말해봐봐. 아니요. 사실 오래전부터 제 브랜드를 꼭 런칭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대표님과 관계도 밝혀지고 제가 이 타이밍에 회사를 떠나는 게 가장 적절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절대 불편하거나 그래서 떠나는 거 아니니까 혹시라도 오해는 하지 마세요. 사실 팀장님한테 제출하는 게 절차상 맞지만 그래도 직접 얼굴 마주보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렇게 찾아왔어요. 대표님과 저와의 관계를 떠나서 한 사람의 사원으로서 이 회사에서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대표님. 영영 이별하는 거 아니니까 너무 걱정 마세요. 그리고 이제는 엄마라고 불러도 되죠? 그럼 되지. 되고 말고. 아유, 우리 아들. 엄마가 미안해. 새로 일 시작하는데 도울 거 있으면 얼마든지 얘기해. 이 엄마가 다 도와줄게. 다 해줄게. 갑작스러운 아들의 퇴사 통보가 반갑진 않았지만 길게 생각해보면 아들을 위해서도 회사를 위해서도 그리고 저를 위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히려 아들이 뒤늦게 찾은 친엄마의 그늘에서 덕을 보려고 하지 않고 자신만의 왕국을 건설하러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차라리 잘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릴 때 헤어진 트라우마 때문인지 자꾸만 아들이 나서는 뒷모습에서 다시 또 못 보는 것은 아닐까 불안한 마음에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온전히 응원하는 마음만을 남긴 채 그렇게 회사에서 떠내보내주었습니다. 그렇게 회사를 떠나 창업을 한 아들은 정신없이 바쁜 일상을 보내는 중입니다. 누가 제 핏줄 아니랄까봐 제품에 대한 감각과 경영 센스는 저를 꼭 닮아서 굳이 제가 도와주지 않아도 업계에서 탄탄히 자리를 잡아가는 중입니다. 양부모님이 계시기에 제가 차마 먼저 연락을 할 염치가 없어 연락을 못하고 있으면 센스 있는 아들이 제게 먼저 문자로 안부를 묻곤 합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엄마 회사에서 배운 것들이 저를 점점 더 성장하게 만드네요. 또 일한다고 점심 거르지 마시고 식사 잘 챙겨 드세요. 사랑해요. 엄마, 저희 회사 요번에 신제품 출시한 거 반응이 아주 폭발적이에요. 우리 이제 엄연한 경쟁업체입니다. 엄마 회사처럼 커질 때까지 열심히 달릴게요. 점심 잘 챙겨 드세요.
남들에게는 그저 흔한 안부 문자일지 몰라도 저는 아들에게서 이렇게 한 번씩 문자를 받을 때마다 하염없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립니다. 이렇게 못되고 철없는 애미에게서 어쩜 이렇게 바르고 착한 아이가 태어났는지 감격스럽기도 하고 제 남은 생에서 친아들과 문자를 주고받는 이런 소소한 행복을 누릴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천륜을 저버린 제가 이런 행복을 누려도 되는 걸까요? 가끔은 많이 불안해집니다. 어느 순간 아들이 또 멀리 떠나버릴까봐 한없이 무서워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제 마음 또한 제가 저지른 업보 때문이겠죠. 하지만 이제 저에게는 스스로 선택을 하고 그것을 지켜낼 힘이 있기 때문에 남은 인생 제 아들의 행복만을 바라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제가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